이더리움 ETF 승인이 된다는 건 되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전자산 혹은 투자자산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더리움 자체를 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투자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솔라나 ETF에 대한 논의들이 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커뮤니티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포퓰러스 리서치에서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들이 알트코인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내러티브적으로나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는 회사인데요. 네. 최근에 좀 알트코인 관련해서 시장에서, 즉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완전 희석가치, 즉 FDV 관련해가지고 알트코인의 거품 논란들이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FDV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또 특히 뭔가 기존의 전통 주식 시장에 비해서 어떤 프로토콜의 그런 가치나 펀더멘탈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되게 좀 제한적인 이런 FDV 같은 지표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FDV 자체에 관해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사실 저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상대적으로 매겨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FDV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인 밸류로는 저는 믿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옛날에는 전통 주식 시장에서는 뭐 펀더멘털 투자라고 해서 뭐 진짜 이 기업이 얼마나 이윤을 내고 뭐 재무제표 다 까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리턴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하고 그거를 그 토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이제 최근 IT 시장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오히려 뭐 내러티브나 아니면은 그 특정 IT 기업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믿음이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좀 투자하는 현상이 더 확대되고 있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V 자체에는 저는 수치는 믿지 않아요. 지금은 저도 FDV 자체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막말로 이제 열토막이라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이제 FDV가 가치는 의미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프로토콜들의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비교한 항목으로 FDV를 많이 쓰기도 하고, 저 역시도 좀 그렇게 해서 좀 이 시장의 그런 포지셔닝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FDV라는 지표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솔라나는 뭐 몇 조 밸류인데 뭐 새로 나오는 레이어 1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이제 차익을 먹어서 이제 이득을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FDV를 아무래도 좀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저도 많이 좀 참조하는 지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절대적으로 이런 FDV 자체가 지금 현재 유통량이 적고 단기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어떤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가지 않거나 이런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토큰 릴리즈 플래닝 같은 것들도 프로토콜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거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옛날에 그 수수료 소각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해서 지금의 이제 디플레이셔널 모델이 된 것처럼 되게 프로토콜들이 지금 다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현재 시점에서 FDV를 기준으로 뭔가 너무 좀 이렇게 거기에 편향돼서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또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FDV라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할 만한 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봤을 때 과거처럼 알트코인의 어떤 대세 상승장이 올까? 자, 요런 어떤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뭐 FDV나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어서 과거 같은 알트코인 펌핑은 좀 힘들 것 같다. 자, 요런 입장들도 있는데, 이사님 관점 궁금합니다. 일단은 질문이 너무 흥미롭네요. 흥미롭고 일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알트코인이라고 지칭하긴 그렇지만 알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밈코인이 됐든 대세 상승장이 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옛날처럼 엄청나게 그 수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좀 한정된다 이번에는. 네, 왜냐하면은 뭐 사람들의 어텐션을 지금 많이 받기도 했고 조금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VC들의 유입인데 그쵸. 옛날에 비해서 웹3 VC들이 너무 많아졌고 또 그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몇 빌리언 투자받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모나드나 뭐 다른 체인들만 하더라도 그냥 이미 그 메인넷이 런칭하기도 이전에 몇백 밀리언 혹은 몇백 빌리언을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잡히니까 사실상 리테일들이 누릴 수 있는 업사이드는 크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장이 일부에서 있을 거라는 제 의견은 조금 경험적인 거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발굴하거나 아니면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밈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의 그런 펌탑번이라고 하는 그런 밈코인을 어떻게 보면 쉽게 민팅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거래량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자극에 환호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처럼 모든 뭐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그 레이어 1이 내가 사는 가격보다 엄청나게 업사이드를 못 누릴지언정 다른 섹터를 좀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가 좀 제가 정리하자면 제 생각은 이럴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사님과 좀 비슷한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수량도 적었고 그리고 어떤 코인이든 뭐 투자하면은 일정 부분 펌핑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뭐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투자했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어떤 시장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내러티브적으로 유의미하고 그리고 굉장히 펀더멘탈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알트코인의 어떤 상승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이제 투자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뭐 솔라나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솔라나에 있는 숨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솔라나 에코시스템에 조금 더 딥다이브를 해서 더 기술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더 트렌드에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고 좀 이런 측면에서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아무래도 이제 알트코인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직은 승인이 안 났는데 7월 내에 승인이 날 것이다. 혹은 아무리 늦어도 올 여름 내에 최종 승인이 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ETF 승인 전과 후로 이더리움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된다는 건 되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비단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알트코인에도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거랑 떠나서 이제 ETF 승인 전후 이더리움의 그런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의 사례에서도 저희가 봤듯이 사실은 되게 리테일들 관점에서는 정말 큰 호재인 거는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저변이 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관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채굴자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많이 대거 판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데에서 이제 신탁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거에 좀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이제 진입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수익 실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큰 폭으로 잠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서 뭔가 ETF 승인 전후에는 비트코인처럼 좀 플럭추에이션 좀 심하지 않을까 좀 되려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투자를 이더리움에 한다고 한다면 ETF 승인 전후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에게도 호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호재이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이더리움 말고도 뭔가 호재를 받을 만한 프로젝트들이나 섹터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는 거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이 조금 더 안전자산 혹은 투자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더리움 자체를 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더리움 자산을 그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라이도 같은 프로젝트들이나 네. 아니면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한 자산을 다시 좀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뭐 신바이오틱이나 아이겐레이어 네. 같은 프로젝트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이 리스테이킹 된 자산을 다시 또 유동화할 수 있는 그 LRT 프로젝트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더파이나 아니면은 뭐 렌조나 뭐 그런 친구들이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프로젝트들은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러티브 상으로는 이더리움과 함께 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동력이 있는 프로젝트들이고 네. 그 중에는 또 전통적으로 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는데 네네. 뭐 아이겐레이어라든지 LRT 같은 어떤 섹터들에 대해서는 또 역시나 새로운 프로젝트다 보니까 뭐 네. 거품 논란 또 이런 얘기들도 늘 좀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되게 아이겐레이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맞습니다. 그 내러티브에 편승할 거라는 시각도 많이 있어서 네. 되게 그 일각에서는 되게 보완적으로 좀 이게 그쵸, 어떤 의미가 보완적인 있나 부분들. 되게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내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더리움 자산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를 통해서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인 프로토콜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퍼포먼스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엄청나게 뭐 거품이 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더리움의 어떤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뭔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명확하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트렌드와도 딱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과 또 늘 비교되는 프로젝트 중에서 솔라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솔라나에 대해서 엄청난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그 페이지가 저희가 댓글로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몇 페이지 분량이죠? 그게 한글로는 46페이지인가 그렇고 영어로는 한 50페이지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50페이지짜리 솔라나 보고서에서 이 굉장히 솔라나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셨는데 이 보고서에서 전체적인 기조에서 네. 이 이사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제가 솔라나를 쓰면서도 이렇게 길게 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워낙에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드라마가 정말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재밌게 써보자 플러스 이제 워낙에 솔라나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파편화가 되어 있으니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좀 다뤄보기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또 다루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이제 되게 오래 걸려서 이제 썼던 게 이제 50페이지에 거의 달하는 레포트로 나오게 됐는데 제가 가장 솔라나에서 좀 흥미를 느꼈고 또 솔라나에 또 빠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컴포저빌리티를 강조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이 있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컴포저빌리티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싱글 샤드에서 뭔가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싱크가 돼서 그 스테이트를 공유할 수 있게 최적화하는 거를 이제 솔라나는 목표를 삼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 되게 빌더들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프로토콜 단에서 만들어진 그런 표준들이나 기술 스택을 되게 유연하게 가져다 쓸 수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 간에서 그런 협업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자유롭게 또 심리스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솔라나 재단 주도 하에서 만들어진 그런 표준들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 솔라나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보아야 되는 거는 좀 그 솔라나가 그 프로토콜 자체적으로 네이티브한 그런 기술들을 어떤 것들을 만드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는 되게 페이먼트 관련해서 되게 많은 뭐 SDK나 모듈들을 많이 냈고 또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건 또 모바일 스택이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사과폰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또 주문을 받아서 아마 내년에 또 릴리즈 될 건데, 네. 그 모바일 스택을 통해서 또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솔라나 어플리케이션을 좀 집약된 형태로 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 링크라고 해서 그 줄여서 블링크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히 설명해서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파일캐스터처럼 그 특정 그 액션을 좀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API로 구현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링크의 형태로 만들면은 그 링크를 소셜 플랫폼이나 이런 데 자유롭게 첨부를 해서 그 기존의 소셜 플랫폼에서도 여러 가지 좀 심리스한 그런 블록체인 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 상에서 이 사람이 뭔가 되게 좋은 발언을 했으면 그냥 암호화폐로 바로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제 도네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팅을 할 수도 있고 뭐 NFT 민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좀 심리스한 그런 암호화폐 경험을 기존의 서비스에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좀 혁신적인 그런 그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솔라나를 제2의 이더리움 킬러 이렇게 불렀는데 네네. 요즘은 그런 얘기들보다는 진짜 솔라나가 자신들만이 가고자 하는 길들을 네,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내러티브만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그 궤도도 이제 벗어나서 펀더멘탈적으로도 뭐 지금 덱스 거래량도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발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결집력도 여전히 굉장히 뛰어난데 최근에 또 행사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사실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토콜들 특히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프로토콜들 행사는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트위터 상에서는 이제 잘 모르죠. 이게 진짜 호응인지 아니면은 뭐 가짜 호응인지 마케팅인지 보신지 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특히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라나 주도의 행사는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에 열리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가장 큰 행사로 제가 갈 예정인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올 그 7월 중순쯤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솔라나 서밋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 이전에 한번 솔라나의 분위기를 좀 체험해보자 해서 갔었죠. 정말로 그 이제 빌더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솔라나를 좋아하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모였는데 진심으로 솔라나의 그런 내러티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거를 빌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하고 많은 사이드 이벤트들에서 참석을 하고 서로 연락처를 공유를 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솔라나를 통해서 진짜 현실 세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이니시에이티브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열정, 그 바이브에 제가 좀 압도가 됐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브레이크 포인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더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솔라나의 그런 브레이크 포인트 이벤트에 가면은 그 분위기에 압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결집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토콜인 것 같고 더욱이 이제 뭐 레포트에도 나와 있겠지만 되게 드라마를 많이 겪었어요. 드라마를 겪으면서 남아있던 그 커뮤니티들이 사실상 이제 재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열티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 로열티를 가진 그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뭔가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전개가 되고 거기에 또 빠져든 커뮤니티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슈퍼팀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면서 좀 글로벌리 커뮤니티 응집력이 이제 가장 이제 프로토콜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센 프로토콜이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토콜 중에서 이 정도 결집력을 보여주는 프로토콜은 사실상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한번 크게 무너졌다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면서 커뮤니티 결집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강해진 부분들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회복 탄력성들을 거기서 많이 보이게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ETF 순서는 솔라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바네크가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뭐 요번에는 승인 가능성이 뭐 좀 낮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사실 시장에서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솔라나 에코시스템 내에서도 ETF에 대한 논의들이 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커뮤니티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의 ETF 승인 여부가 저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이더리움의 이제 증권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판명이 돼서 이제 이더리움이 ETF로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좀 쉬워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이 뭐 일부 데이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을 추월한 적도 있고 네. 더군다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이제 솔라나를 되게 사고 싶어 해요. 아, 기관들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잘 된다는 전제 하에는 솔라나 ETF도 충분히 저는 근시일 내에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